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 대표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오늘 사전에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후원하고 우리 동네 책방 배움터 오늘 이제 아마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민주주의를 질문하다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바뀌어가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제 주거 문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책 이름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계신 최미나 저자님이자 이제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강의 끝나고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에 서론을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나입니다. 저는 우선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썼고 책의 제목은 이제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 궁을 꿈꾸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서민을 위한 베르사유 궁의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책을 내내 집필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사실 저는 연구원이긴 하지만 주택이 아닌 도시계획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이라고 하면 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측면이 강한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전문가는 아닌 이제 전반적인 도시계획, 디자인 베이스 도시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책에 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그 집 없는 사람으로서의 서름, 그런 경험과 그 내용을 겪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이제 자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외부에 강의나 강연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LH공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의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공사의 입장은 이러냐, 공사의 사업 방향이 이러냐.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있는 이제 연구원과 이제 회사와는 좀 무관한 제 개인적인 그 연구원으로서의 이제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 내용을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우리 주거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의 가장 주요 내용이 되는 사회주택,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랑스 주거 안정의 비법이고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제 크게 대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중산층과 주거 약자 전반을 어우르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시작하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집 짓는 회사에 다님에도 불구를 하고 집 없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이렇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름을 겪으면서 느낀 바가 아마 책을 쓰게 한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과거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월등히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아닌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이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 불평등하다는 그런 입장들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사회 계층 간의 격차, 갈등, 불평등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의 문제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가기 전에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집을 갖고 계셔서 임차인의 서름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서 이제 남의 집을 이제 임차인으로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집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유학을 간 게 2000년이었는데 외국인한테 이제 파리가 워낙 이제 집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집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나가기 한 달 전에 이제 파리에 먼저 가서 눈에 띄는 모든 부동산들을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집을 딱 두 개를 구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집을 찾았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저희는 그 집에서 제가 유학을 이제 7년 동안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올 때까지 정말 내 집처럼 이제 편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월세를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계약서에서는 당시는 계약 기간이 기본이 6년이었고요. 6년이 지나면은 뭐5% 인상 조건으로 뭐 집주인이나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뭐 보증금이라 해봤자 2달치 집세니까 당시 처음에 갔을 때 한 집세가 한 70만 원인가 됐는데 6, 70만 원인가 이랬는데 보조금을 빼고요. 이제 저희가 보조금은 또 따로 받았거든요. 그거에 2달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인데도 집을 얻고 집세를 내고 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조건을 갖고 이제 파리의 외곽에서 이제 저는 아이도 하나 데리고 유학을 가서 정말 제 집처럼 이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보육원, 그 다음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제 동네로서 흔히 생각하는 고향, 친한 이웃, 되게 안정된 주거 생활, 이런 이제 생활을 했고, 세입자로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은 편지를 써서 당당하게 이제 제 권리를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렌트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집을 다 수리를 해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기에 살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남들이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이제 공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유학생일 때는 남의 나라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집을 얻고 뭐 대출을 받아 뭐 월세도 처음에 살았고 뭐 전세도 살았고 이랬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제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처음에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유럽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파리 외곽에 이런 주택 단지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아파트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동네에 뭐 해화동 이제 빌라 뭐 이런 데 살았었는데 이런 거죠. 집주인이 이제 뭐 아이가 있고 유모차가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한다. 그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뭐 주차를 했는데 옆에 건물에서 자꾸 차를 대길래 대지 마세요 했더니 뭐 타이어를 찢어 놓는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래고 막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거 난민으로서 한 10년 동안 이사를 7번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전세 계약 임차 계약 기간이 최소가 2년인데 제 2년을 채운 적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악화되는, 그나마 처음에 뭐 주차장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갔더니 이제 재건축으로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이사를 했더니 아파트 단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 재건축 절대 안 돼요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4개월 만에 재건축한다. 당장 집 빼라. 이래서 또 다시 이사를 갔더니 또 살던 집은 이제는 아예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일이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10년 동안 모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게 내가 뭔가 준비를 잘못해서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를 잘못한 문제였구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 잘못이 아닌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안정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주거 안정성은 점점 멀어지고 생활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점점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굳이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라고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을 갖고 제가 집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집이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집이 시장에서는 부동산이었다는 이 너무나 한국에서 너무나 보편적이고 단순한 이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일을 하는데 또 이제 좀 황당한 경험도 했어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뭐 도시계획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자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국토부에 이제 어떤 과장님이 뭐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파리에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민간 주택의 임대료 전체를 이제 규제를 하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대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자료를 준비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책이 지금 뭐 시행되고 있고 반응들이 이렇게 좋군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뜸 저한테 박사님 집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반대예요. 뭐 이런 반응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혹스러움은 정말 이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해놓고 거기서 개인이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죠. 내가 내 물건 내 맘대로 붙여 값을 파는 게 자본주의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 정책을 만드는 사람마저 저런 생각을 하나라는 제가 정말 황당한 당혹스러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기로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를 해보면은 좀 더 프랑스의 주택 보급률은 124%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한 104%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프랑스의 주택 시장도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프랑스는 543호, 한국은 403호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공무원이 자고 확률이 높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프랑스 공무원은 집이 없어서 민간주택 임대료를 규제할까? 뭐 이런 좀 정말 좀 우스운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61%가 넘어가지만 또 자가를 보유한 것과 자가 점유율은 다르잖아요. 자가 점유율은 낮고 특히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주택 시장에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2%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한국의 주택 문제를 서울만을 놓고 볼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선 분명히 임차인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이 임차인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론이 모아지나라는 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는 제도를 만든 사람과 사회 인식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 이제 인포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올해 나라경제 KDI에서 이제 나온 잡지에 여기 보면은 평생 뭐 몇 번이나 이사를 하느냐라고 그 횟수를 물어봤더니 뭐 3.7회를 이사를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짧은 10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년만 얘기를 해서 7번이지 그 다음에도 이사를 2번을 더 했거든요. 아니 저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이런 설문 결과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건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제 주택 문제에 좀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이건 전문가라기보다 이제 생활을 꾸려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랑 주택과 부동산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판교 아시죠? 이제 그 분당 옆에 바로 판교가 있는데 판교에 집을 살려면 어느 쪽에 살래? 살고 싶니? 사고 싶니? 이런 얘기, 살고 싶니?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누구는 이제 동판교는 분당이랑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이제 집값이 비쌉니다. 대신 서판교는 이제 녹지가 많고 해서 좀 전원주택스러운 이제 좀 대신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더 낫겠죠. 근데 뭐 누구는 동판교가 좋아요, 누구는 서판교가 좋아요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제 명언을 하십니다. 동판교에 살고 싶으면은 동판교에 살고 서판교에 살고 싶으면은 동판교에 집을 사서 이걸 빌려주고 서판교에 살아라. 이런 이제 부동산 측면에
이보다 더 우리나라 정서를 잘 나타내는 말은 없죠. 이런 명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좀 재밌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데, 왜 도시계획 제도를 풀어서 나는 사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새 집을 갖고 집을 한 채 더 갖고 이제 이러기를 바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차를 하나 사서 10년을 탔으면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재화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주택이라는 재화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단지 그게 아니라 몇 배씩 뛰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논리가 왜 우리 사회를 다 이렇게 어우르고 있는지 이런 좀 궁금한 것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뭐 용적률을 올려주세요. 그 올려줄 수 있는 이유는 도시계에서 하나죠. 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려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주택의 일부를 개발이익 환수라던가 내놔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그런 공공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재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새롭게 짓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려는 이런 논리를 펼친다 뭐 이런 것도 뭐 보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민간주택 임대료를 규제하려고 그러면은 뭐 전 세계에 아무데도 규제한 곳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뉴욕, 파리, 베를린 다 민간 임대료 규제 강력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어디 건지 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사회주택을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살진 않았지만 제 딸의 친구가 사는 집에 가보기도 했고 도시계획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가이기도 해서 좋은 디자인이 된 이제 단지들을 이제 많이 프로젝트를 찾아낸다 보면 집이 너무 매력적으로 지어져서 야 저런 곳에 한번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그 사회주택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건축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탁월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물론 이제 지금은 서울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사실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나온 건 작년이지만 그 원고는 재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재작년에 쓸 때 파리랑 서울의 집값을 비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파리가 확실히 확연하게 높았는데 지금은 서울 집값이 너무너무 뛰어서 이 두 개가 비슷해져서 이제 파리 집값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 집값만, 아파트 가격만을 또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주택 가격을 놓고 보면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아파트 가격만 얘기해서 이 비교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책을 쓸 때는 뭐 당시는 그리고 지금도 파리, 프랑스와 특히 파리의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프랑스 국민들의 그 중위소득이나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이었고 사실 환산을 해서 뭐 그 나라 인류를 우리나라 1,000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위소득이 더 높을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값이 비싼 파리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우리처럼 집에 노예로 살지 않고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회주택에 저는 그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왜 사회주택이라고 말을 하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그러니까 공공이 주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택은 퍼블릭도 같이 그러니까 뭐 퍼블릭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공적인 공급 주체도 공급을 하고 비영리적인 프라이빗 프로바이더도 같이 이 집을 건설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이라는 이 사회라는 단어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다 이제 묶는 그런 커다란 개념으로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주택 하면은 약간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이제 소셜이라는 이제 어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주택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고 관리 운영하는 이런 주택들도 이런 주택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사회주택 또는 이제 저희 공사가 하는 건 사회적 주택이라고 이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사경주체가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이제 사회주택은 커다란 이제 소셜하우징 우리나라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하우징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에 보시면은 계속 뭐 공공주택, 사회주택 계속 이제 어휘를 섞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은 그냥 프랑스의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뭐 제가 책을 쓸 때는 뭐 450만 호 이렇게 써놨는데 또 이제 데이터를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았더니 500만 호가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510만 호가 넘어갔고 이는 프랑스 전체 주택의 약 19%에 이제 해당하는 매우 큰 물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가 공공임대 넘어갔고 7에서 8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 한 3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배가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파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23.6%로 해서 거의 이제 4분의 1에 달하는 거죠. 전체 주택에. 그렇게 많은 비중이 이제 사회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사회주택이 이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되게 다양한 공급기관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택의 가장 많은 유형은 HLM이라는 이제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한 150년 정도 역사가 된 주택으로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친구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실제로 사회주택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이제 또 중간주택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사는 집들의 모습인데, 일단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되게 이렇게 풍요롭고 다양한 되게 생기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이제 사회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현재는 조금 이제 19% 말씀드렸고 제가 책을 쓸 때는 뭐 17% 정도였는데 이게 1980년대 14%, 90년도에 16%부터 해서 크게 비중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과거에 지었던 되게 대규모 사회주택들을 부시고 소규모 좀 더 이렇게 그 주민과 밀접한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그런 주택의 형태로 계속 재생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그러니까 철거 후 다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중은 17% 선에 머무르고 있고 이제 현재는 1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프랑스 주택 점유 형태를 보시면은 자가 점유가 가장 높고 그 밑에 민간임대랑 공공임대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회주택의 공급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매년도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뉴 프로덕션에서 신규 공급 있고요. 퍼체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이 이렇게 집을 계속 지으려면 땅을 구해야 되는데 땅을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의 아파트 같은 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공공에서 사서 우리나라 매입 임대처럼 이제 사회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데몰리션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래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은 부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짓는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는 이제 2025년까지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입니다. 그 지자체는 25%의 사회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주택의 공급이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2000년도에 만든
이제 SRU법이 이러한 추세의 이제 기반이 되게 됩니다. 이 SRU법은 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가의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부분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되게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 이제 그 사회주택을 25%로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확충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본 조건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20%만 의무 공급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법률이 강화되면서 25%까지 그 사회주택 의무 비율을 늘리도록 이제 법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사실 2000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1990년, 91년에 법이 있어서 모든 지자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된 지자체는 20%까지 사회주택을 확충하라는 법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률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장이 나는 굳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너네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이제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SRU법으로 넘어오면서 그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지자체가 의무 비율인 사회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짓게 하는 이런 강력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그 지자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회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매번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2002에서 4, 그러니까 3년, 또 5에서 7, 이렇게 3년간 끊어서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 이런 추이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 결과가 2025년을 목표로 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이제 들라노에라는 이제 그 녹색당 그에서 이제 그 시장님이 나왔고 그 이후로 그분이 한 2회인가 3회인가 했었고 또 이제 좌파의 안 이달고라는 이제 좌파 시장님이 파리시 시장님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번에 3선이 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회주택을 되게 정책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5%까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되지만 그 파리시는 좀 더 의욕적으로 기존의 목표가 20%였을 때는 우리는 25%까지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법적 목표와 25%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30%까지 사회주택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의욕적으로 설정해 놓고 달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사실 역사가 매우 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누가 보면은 그래도 좀 미흡하게 볼 수도 있고 누가 보면은 그래도 짧은 역사를 가지면은 이만큼까지 이제 성장한 거는 되게 좋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프랑스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역사가 이제 매우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충분히 정착이 덜 된 단계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사회주택의 역사는 1850년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그 프랑스에는 당시 뭐 철학자, 박애주의자 이런 뭐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그 노동자의 되게 열악한 노동 환경, 주거 환경을 보고 이를 해결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한 이제 주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을 일으킨 그 기업가들이 그 기업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갖고 자신의 그 공장의 노동자를 위한 이제 주택 단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제 책의 부제인 이제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 궁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샤블레 포리에가 이제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구체적인 도면과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리에의 그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 궁, 그 아이디어부터 이제 사회주택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업가와 그런 지자체 일부 의식이 있는 지자체 장에 의해서 이렇게 노동자를 위한 좋은 주거를 만드는 이제 움직임이 있자 한 40년이 지나서
1894년에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가서는 OPH 지금 이제 약간 주택 공공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택 공공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택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군인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면은 그 남은 가족들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직전 1940년대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는 게 임대료를 전체를 동결해버리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잘 만들 이유도 없고 유지보수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농촌 인구들이 다 이제 되게 대규모로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러자 이들에 대한 이제 주거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대도시의 이제 외곽에 쥐비라는 도시화 우선 지역, 도시화 우선 구역을 이제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소규모 택지 개발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빈 땅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주택을 대규모로 막 넣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집을 이렇게 대규모로 그런 기반 시설이라던가 일자리, 뭐 교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 집만 그냥 시급하게 물량위로 집을 짓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이제 경제적 이게 이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와 이민자 중심으로 남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겪게 되는 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 이제 그럼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시 지역으로부터 소외가 돼서 섬으로 남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저소득층의 생활이 이제 고착화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단지 전체가 슬럼화되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이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그 도시화 우선 구역이라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률 자체를 폐지를 시키고 대규모 고층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새로운 집을 짓는 대신 주거 보조, 우리나라도 이제 바우처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 보조금을 줘서 주거 안정화를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움직임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을 맞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SRU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주택을 물량을 25%까지 늘리도록 하고 이 사회주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이제 공급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2000년대 이후에 제2의 사회주택 전성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 속에 지나간 사회주택들의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벌써 이제 100년이 된 단지네요. 이 단지 제가 이제 가보고 왔는데 1920년대 한 100년쯤 전에 지어진 사회주택 단지예요. 파리 남동 쪽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 가보면 벌써 3대째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처음에 1920년대 집이 지어졌으니 이 집안에 욕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욕실 이런 편의시설도 없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이 집을 만들었을 때는 벽난로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이제 외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재는 그 내부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순환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한 8,900세대 되는데 한 100세대 정도 빈집을 확보해 놓고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주민들이 잠시 저쪽 다른 집에 가 살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이 집에 돌아와 사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주민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제 리모델링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되게 현대적인 모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과거의 사회주택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벽돌로 지어져서 도시랑 잘 어울리고 매력적인 이제 주거 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외곽에 보면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단지인데 또 비슷한 시대에 지어진 단지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도시 밖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 땅을 확보를 하려면 도시 외곽 지역이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파리가 이렇게 약간 결안형 옆에 눕은 것처럼 있으면은 그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순환도로 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흰 벽돌, 뭐 벽돌, 뭐 벽돌 이런 것들을 써서 집을 지었었고, 재밌는 게 아래 보면은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면은 1층에 이렇게 뭐가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시립 샤워장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되게 재밌게 프랑스인들도 이렇게 시립 샤워장을 설치하고 여기 가서 뭔가 이렇게 같은 커뮤니티 생활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1950년대, 6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그러니까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 파리 외곽에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은 이런 집은 그러니까 뭐 단지의 형태나 밀도 같은 걸 풀어낸 방식은 비슷하지만 세대 구성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T1은 여기 제가 뭐 569세대라고 써놓고 보면 T1, T2 있는데 이 T는 타입입니다. T1은 이제 사람이 있는 거실이 하나란 얘기고요. T2는 그러니까 원베드룸, 원리빙룸 해가지고 침실한 그러니까 거실이 두 개. T3는 투베드룸, 하나 이제 거실 이런 식인데 되게 다양한 주거 유형을 구성했던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고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과거에 1969년 그러니까 거의 70년에 지어진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단지 안에 길을 찾아주고 좀 더 이렇게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과거에 아무도 주인이 없었던 그런 횡한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좀 더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시 좋아하게 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19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90년대 지어진 사회주택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금 중층, 저층의 좀 아기자기한 도시 형태랑 어울리는 그런 이제 건축 형태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회주택은 6, 70년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현대식 주거 단지를 짓다가 8, 90년대를 넘어오면서 다시 기존 도시의 전통적인 건물과 비슷해지는 이제 그런 건축적 형태를 찾아가고 규모도 작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건 이제 2000년대 지어진 이제 건물이에요.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기숙사와 저층엔 직업센터를 넣어서 우리나라처럼 그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건축물 형태가 규모가 훨씬 작아지고 좀 더 아기자기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예전에 1950년대 지어졌던 이제 그랑정 성불은 그 대규모 대단지 사회주택을 말하는데 그 그랑정 성불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한 그런 사회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커다란 단지인데 땅을 7개로 나눴어요. 7개로 나눠서 다 그 땅마다 되게 다른 건축적 특징이 나타나는 집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랑 면한 쪽은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대로에 면한 것들은 이렇게 되게 높은 집합주택을 져서 이제 밀도를 찾아주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안쪽 부지에는 단독주택의 느낌이 나는 이 테라스 하우스 느낌의 이런 집들도 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지에 보면은 그 중심에 보면 이렇게 타워가 있는데 보면은 건축적으로 상당히 대담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생태 환경을 고려한 되게 잘 만들어진 이제 공원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단순히 이제 물량만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의 질을 고려해서 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건축물들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도 이제 보시면은 기존 주거 환경에 같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사회주택 단지인데 지금 그 빨간색 건물이 그러니까 그 주변은 원래 이제 그 북쪽에 조금 이민자가 많고 약간 열악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빨간 게이트를 해서 사회주택 단지를 만들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건축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가보시면은 외부는 그냥 뭐 되게 좀 소박한 이제 교외 지역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되게 밝고 환한 잘 만들어진 이제 공공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 전체가 밝아지고 활기를 가지는 이런 지역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전 본 그 부지 내에 있는 바로 있는 사회주택이에요. 보시면 되게 생기 있고 발랄하고 저런 곳에 좀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도 그렇고 되게 이제 대담한 재료, 독특한 재료, 대담한 건축 형태들을 이제 계속 구사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파리시 전체에서 생태 환경 단지로서 인증을 받은 단지인데 이제 프랑스의 사회주택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책적으로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뭐 에너지 제로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사회주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단지를 사회주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를 이제 입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바이오다이버시티 타워인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파리시는 전체적으로 25에서 37m까지 이제 높이 규제가 전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치 자체가 이제 파리의 조금 외곽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제도에 이제 그 예외를 허용하는 거죠. 이건 공공성을 갖추고 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 지하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필지를 같이 쓰는데 옆에 필지를 같이 쓰게 해서 계획적으로 이 밑에 이제 뭐 철도가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도시계획적으로 사회주택을 지을 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사진이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데 이게 파리시의 커다란 녹색 허파를 만들겠다는 컨셉을 갖고 이 타워 전체를 이렇게 다 그런 그 식생으로 덮어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건축적인 질을 그 설비의 질을 되게 높여서 주민이 그 하나하나 각 주민들이 이 식생을 가꾸는 게 아니라 중앙 설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물도 주고 일괄적으로 녹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되게 그런 높은 수준의 이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타워 안에서 들어가 본 그 집이에요. 보면은 이게 철망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되게 갑갑할 것도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되게 이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회주택 단지인데 이 땅이 예전에는 포도밭이었대요. 도시화되기 이전에. 그래서 사회주택 단지를 지면서 그 기존에 있던 이제 땅의 기억을 찾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풀씨가 이제 자리를 잡고 식생을 키울 수 있도록 있는 생태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땅콩집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렇게 작은 사실 이제 개인이 단독주택에 사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의 꿈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은 다들 교외로 나가서 마당에 있는 집을 갖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거 문화인데 그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일반인도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단독주택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주택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주택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주택은 다양한 공급기관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500만 호가 넘어가는 많은 물량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LH 또는 이제 SH 같은 몇몇 채 이제 영향이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기존에 이미 그 역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OPH라는 기관이 있고 또 비영리적인 기업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ESH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HLM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공과 그러니까 OPH는 공공이고 이제 ESH는 이제 민간이에요. 비영리 민간이니까. 그냥 민간인데 이 둘이 공급하는 양을 보면은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사회주택이지만 자가 소유를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을 져서 자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뭐 공공자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분양으로 자가로 전환이 된 이런 이제 주택을 짓기 때문에 지어서 자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가장 특징적인 게 국민의 70%가 사회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회주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동네에 무슨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공공임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역 반발이 매우 심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주택으로서 사회주택을 정의하지 않고 국민의 70%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거 모델로 이제 사회주택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회주택이라는 이제 한 틀이 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다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PLAI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PLUS가 있어요. 그러니까 PLUS가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 상한의 가장 중간이 되고요. 여기서 60%가 되면은 PLA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130%가 되면은 PLS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구분에 따라서 각각 뭐 중앙정부의 뭐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하나의 사회주택 단지를 보면은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세 개를 같이 다 공급을 해요. 하나는 뭐 저소득층만 넣고 하나는 중간층만 넣고 이게 아니라 비율을 어느 정도 이제 혼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회주택의 가장 큰 원칙은 소셜 믹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질 때 너무나 당연히 이 세 가지의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을 섞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부유한 동네다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의 비중을 높게 합니다. 그 좋은 지역에는 분명히 좋은 학교가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면은 저소득층은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낮은 PLAI의 비율을 훨씬 높여서 그런 것들을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소셜 믹스를 단지 내에서도 만들지만 지역 전체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조금 이제 서민층이 많다, 좀 이민자가 많다 이런 지역이라면은 그 고소득층의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층만 살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경제 같은 게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면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는 그러죠. 아니 뭐 그러면 굳이 그 고소득층이 그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까요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회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주 신청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워낙 파리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대기자는 얼마든지 많고 파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다 파리에 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믹스를 사회주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사회주택은 뭐 질도 좋고 뭐 임대료도 낮고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프랑스는 그런 이제 그 사회주택이 입주하기 위한 기준 일단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서 그 상한선 아래야지 입주가 가능한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전체 국토를 이제 이렇게 존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이제 지방에 그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이제 지역 구분을 해서 그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이제 자격을 통제를 하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중소득과 저소득은 존을 1, 2, 3으로 구분하고 다시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잣대를 적용을 해서 지역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그럼 또 다시 그 유형별로 이제 임대료의 상한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파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의 상한 임대료는 6.18유로입니다.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중간층은 6.94유로 퍼 스퀘어미터.
그다음에 고소득은 이제 13.54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소득 계층은 지금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정말 싼 금액이에요. 이게 파리시 이제 지금은 파리시 전체에 대해서 이제 민간주택 임대료도 다 평균이 있고 그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이게 또 뭐 스튜디오냐, 뭐 방이 4개짜리냐, 뭐 지역이 뭐 파리 뭐 센터에 있느냐, 외곽에 따라 이제 다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인 민간주택 임대료는 25에서 이제 37유로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뭐 64, 24니까 4배, 그러니까 4분의 1 정말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주택이 질이 좋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살았던 집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이 집들이 막 100년 이상씩 되다 보니 150년, 200년 된 집도 있다 보니 무슨 매번 물 새고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주차장 꿈도 못 꾸고요. 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에 무슨 뭐 다 바람은 새고 정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무슨 한 20제곱미터의 스튜디오 같은 게 1000유로, 그럼 지금 한 130만 원 이렇거든요. 130만 원 그거 이제 못 찾고 그런데 그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파리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정말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질은 좋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가구 유형별 이제 소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구분이 있어서 파리와 그 연접한 이제 꼬미는 이제 기초 지자체예요. 파리 꼬민, 그다음에 파리랑 고지역이랑 일드프랑스 여기는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고요. 그 외 지역 해서 낮은 소득, 중간 소득, 높은 소득 각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가구 유형 구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1인 가구 있고요. 부양인이 없는 2인 가구가 있고요. 고다음을 보면 3인 가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는 집이나 또는 1인을 부양하는 가구. 그러니까 싱글맘이나 싱글데디가 아이가 하나 있으면은 이 집은 아무래도 아이도 맡겨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훨씬 더 비용이 높게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소득 기준을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산술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거 유형, 그러니까 주택 유형을 가구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황을 감안해 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주택은 이렇게 이제 매우 매력적이고 좋은 주택인데 사실 이런 집을 많이 짓는 것은 땅과 비용이 있으면은 쉽죠.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짓지 못하는 것은 땅도 구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 다 재원의 문제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보면은 그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 주택기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원래 명칭은 고용주 건축기금 지원이었어요. 그랬고 지금 이제 악숑 우주몽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 하면 하우징 액션 정도가 되는데 이런 기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기금이 엄청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주택도시 기금이 있긴 하지만 엄청난 이제 기금이 있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드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은행 예금에 모든 은행에 가면 이 리브레 A라는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장을 만들면은 이 기금이 이제 그 주택 기금의 이제 하나의 커다란 돈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리브레 A를 만든 이유는 세금을 안 내요. 우리도 이제 뭐 이자 소득세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통장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통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이용해서는 그 주택공급기관에서 집을 지을 때 빌려주고 40에서 60년간 2% 이하의 저리 상환을 한 이제 금융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고용주 건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회주택의 역사가 비슷해요. 1943년에 레니에르 후베라는 이제 섬유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의 그 기업주가 자기가 이제 기업 활동에서 얻은 그 많은 이제 그 이익의 1%를 띄어서 나는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주택을 만들겠어라고 그냥 개인이 그냥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53년에는 정부에서 이 제도 자체를 그냥 의무화시켜 버렸어요. 의무화시켜서 고용인이 10인 이상인 모든 그러니까 농업은 아니고 상업과 공업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은 다들 의무적으로
그 임금의 1년치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기금으로 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기업이 이 돈을 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70년대까지는 처음에 이제 물리적인 주택을 확충하는 데 졌고 물리적으로 주택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주거 급여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저소득층의 노후 주거를 개량해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가 취득을 할 때 0% 대출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막강한 재원으로 활용되게 되면서 프랑스 주거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10인 이상의 그 고용인 10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 고용인 20인이 됐더라고요. 2000년대. 그래서 조금 줄었네 그랬는데 이게 또 제가 책이 나오기 직전에 그 전년도 50인으로 이게 또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 로주멍이라는 이 기금은 프랑스의 사회주택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예요. 땅, 그 다음에 재원.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원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도시 외곽의 나대지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곳들은 도시로서의 이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하려면은 그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파리는 이 대중교통 요금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파리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 지하철 요금이 되게 비싸서 이제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제 문화시설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외곽에 집을 짓자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그리고 SR6법 자체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의 신개발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 재생을 이제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안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서 사회주택 부족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사회주택 부족 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0%의 사회주택 건설을 이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주거용도 건물에서는 무조건 이제 25%, 30%를 이제 사회주택을 이제 지어야 돼요. 근데 땅이 이제 민간 땅이에요. 개인이 가진 땅인데 이 땅을 30% 잘라서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다 짓고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이나 비영리 민간 기업에게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회주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SR6법이 사회주택 비중이 20에서 25%로 확대가 된 것처럼 이 처음에 파리시도 이 사회주택 부족 지역의 사회주택 확보 비율이 25%였어요. 근데 이게 SR6법이 한 단계 넘어가니까 얘도 강화가 돼서 현재 이제 30%까지 건설 비율이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그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사회주택 부족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파리가 이렇게 이제 달걀 모양이니까 이쪽, 그러니까 뭐 북동쪽, 남동쪽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금 분홍색으로 커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파리의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그 분홍색이 칠해지지 않은 지역은 이미 사회주택이 매우 많은 지역이고 뭐 이민자라던가 뭐 이렇게 저소득층 노동자가 좀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그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사회주택을 지어야 된다. 근데 사회주택을 질 때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해서 이제 공공사업 주택 공급자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있어요. 뭐 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여야 되고 방의 규모는 이래야 되고 이런 되게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갖고 거기서 맞춰서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혼합의 원칙을 갖고 있고 이제 기회 균등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민간주택 단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질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적 성격의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 벌써 1시간이 돼서 이 뒷부분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주거안정 제도가 있어요. 이제 중간주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주택은 국민의 70%가 입주가 가능하고, 중간주택은 이제 국민의 85%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임대료는 15에서 20% 정도 낮은 그런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그 유형 지역별로 그 소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윌리엄인데, 제가 이 주택단지를 이제 건축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할 때 가보고 이제 감탄을 해서,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되게 부러워하면서 바라봤던 집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연구년으로 파리에 나갔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서 한번 놀러 가는데, 이렇게 막 별 생각 없이 주소를 갖고 찾아갔는데 집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너 어떻게 여기 살게 됐니?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너 이 집에 어떻게 살게 됐니?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바로 중간주택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일르프랑스라는 그 광역도에서 이제 주택공급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중간주택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예전에 일르프랑스 이제 레지옹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 주택기금을 통해서 그걸 내는 기관에는 그 집에 들어올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그 기관을 나가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지금 일드프랑스 레지옹에서 나가서 사회주택 공급기관에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면은 뭐 박사학위도 받았고 소르본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되게 이제 중산층 엘리트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선생님이고. 근데 이렇게 중산층 부부가 중간주택에 살면서 내는 임대료가 한 달에 1,772유로예요. 근데 이제 임대료는 1,400유로가 조금 넘어가고 그 외에 주차장 관리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에서 내면 한 3,000유로 가까이 이만한 면적에 살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 살면서 비용을 한 3분의 2밖에 내지 않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중간주택이라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간주택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일정 소득 계층 이하가 이제 자가로 집을 취득할 때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집을 못 사고 고생한 이유가, 그렇게 전저한 이유가, 집을 사면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걸 10년치를 모은다고 생각하면 몇 억이 되기 때문에 차마 대출 이자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 취득을 할 때도 0% 이자를 내도록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출에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이 어느 기준을 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취득을 통해서 되게 궁극적인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주거 안정 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IS라는 친구가 집을 사서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친구의 계약서를 봤는데 우리나라 계약서랑 너무 다른 거예요. 대출금의 상환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일을 다쳐서 못하게 되면은 집 대출금을 못 갚으면은 집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한 이제 보험, 되게 모든 그런 주거 안정 장치가 매우 꼼꼼하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택의 임대료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비가 급등을 하자 일반 서민들이 집세를 내고 나면은 뭐 아이 교육비 뭐 이런 걸 낼 여력이 없어서 생활이 되게 이제 하향화되고 있어서, 그를 위해서 파리 전체에 있는 그 각 시장 조사를 해서 구역별로 이 지역의 뭐 주택 유형별 뭐 평균 임대료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평균 임대료를 정하고 상하는 20%, 하하는 30%로 해서 그 안에서만 주택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이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주택 가격과 그 임대료가 매우 높고 수요가 높은 몇 개의 대도시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주거권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아무리 집을 공급해도
그 주거 약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7년에는 달러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은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에 집을 달라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가 현재 거주한 집이 없다. 또는 내가 산 집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다. 또는 뭐 어린이나 장애인을 돌보는데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지나치게 과밀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사회주택을 신청했는데 너무 오래 10년씩 기다리는데 아직도 집이 안 나와. 이런 경우에는 달러법에 의해서 제가 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수치를 보면은 되게 몇십만 명이 집을 빨리 공급받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그리고 파리 사회도 아직까지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회주택 부족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신 것과 지도가 이제 반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리는 전통적으로 서쪽에 부유층과 과거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요. 동쪽에는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유층이 많이 산 동네에는 사회주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 노동자와 뭐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이 동쪽 지역에만 이제 사회주택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좀 더 이제 뭐 부유층이 많은 16구나 중앙 같은데 사회주택을 공급하려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마지막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의 입주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자기 소득에서 주거비로 너무 많은 비중을 내고 나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이 사람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얼마를 차지하냐를 검토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프랑스는 자기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습니다. 아동 양육 수당, 뭐 장애인 수당, 실업 수당 이런 수당이 많은데 그런 수당을 다 더한 그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너무 크면은 이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시가 결국 이제 집 문제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생각하면 이제 도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와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제 주택의 공공성은 기본입니다. 제가 올 초에 무슨 기사가 제 책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주택이 좋다. 우리나라 사회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댓글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별 개소리 다 듣겠네부터 해서 제가 정말 처음 듣는 욕도 여기서 못 찾아보고 이랬는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렇게 좀 더 공공성을 높이지 않은 주거를 짓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주거 안정이 단순히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주거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우리 사회에 매우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뭐 공동체 토지 신탁, 뭐 공동체 주택,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주거를 회복을 하고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땅과 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이런 접근도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공동체가 함께 보유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계속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건축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도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낮은 고층 단지를 이제 다 뭐 35층, 뭐 50층 올렸어요.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그 자체에서 사업성을 찾아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과연 35층, 50층을 만들고 40년 후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정말 잘 만들어진 상품인 것은 건축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상품인 아파트 단지만으로 채워진 도시가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은 단순히 이제 편리함을 넘어서 정서적인 편안함이나 사회적인 가치 여러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파리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파리에 대한 되게 로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파리에 살아보면 정말 집이 끔찍하게 불편해서 웬만한 한국 사람은 한 달 살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파리라는 도시와 그런 것들을 이제 동경하게 매력을 느끼는데 이런 도시를 꿈꾼다면은 과연 우리 주거를 아파트만으로 이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이제 질문도 한번 이제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게 제가 살았던 집들이에요. 파리에서 살았던. 이런 집들 보기는 좋지만 되게 물도 많이 새고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게 5층까지 이렇게 뭐 생수 사가지고 들고 올라가려면 정말 힘들고 뭐 유모차라도 있으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주거, 내부의 주거의 편리함과 또 도시 공간의 그런 풍요로움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주거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대, 결속 이런 단어들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은 연대, 결속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거 문제도 우리가 이를 바라볼 때 연대, 결속 뭐 이런 이제 개념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담는 도시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